김성환의 시사야. 국민가수로 손꼽히던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사건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발성 보도라는 취지와 별개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성폭행 사건에도 자살보도 준칙처럼 나름의 보도 기준과 실천 요강이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언론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지난해 연예계 미투 파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고요. 가수 설리와 구하라 씨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대중의 과도한 관심, 관음증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상당수 언론들이 더 많은 클릭을 유도해 돈을 벌기 위해 점점 더 선정적인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누가 진짜 언론인지 가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야사당이 오늘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삼성의 문호조 경영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을 벌이는 거 참 난항이에요.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사당이 제안한 선거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석패율 제도를 제고해달라, 이렇게 역제안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우선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사당이 합의한 선거법 단일안의 내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오전에 뉴스가 나오면서 다소간의 혼동이 있었는데 네. 4+1 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민주당에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는 250대 50으로 사실상 굳어졌죠. 네. 그중에서 50석의 비례대표 중 30석에게 연동형 비례대표 캡을 씌우는 데 대해서는 야4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석은 준연동형, 네. 정당 득표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20석은 지금처럼 정당 득표대로 지역구 의석 얼마 얻었던 상관없이 아마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를 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동형 캡에 대해서도 다음 총선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문구를 달았고요. 네. 100% 연동형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쟁점 중에 하나였던 석패율 제도는 넣어야 된다고 입장을 정리했는데, 네. 이 연동형 캡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줬다면 석패율제는 지키겠다는 방식으로 야사당 나름대로 좀 본인들도 얻을 것을 얻겠다 주장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안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총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은 석패율제 재고를 부탁한다면서 다시 한번 야사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야사당이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제안했을 때 민주당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번 의총에 붙일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의총에 이 안건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렸는데 아마 의원들의 반발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의원총회가 3시간 넘게 이어졌거든요. 네. 의총 시간이 길어졌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신호예요. 경론이 이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는 이해찬 대표가 공식적으로 석패율제는 본인은 한석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어요. 네. 당대표가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말했던 이야기를 의총에서 곧장 뒤집기는 또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석패율제가 도입이 되면 지금 야사당에서는 최소 6석 정도 지역별로 한 석씩 6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숫자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또 줄어들게 됩니다. 가뜩이나 연동형을 뭐 30석 캡을 씌워도 비례대표에서 사실상 많은 의석수를 포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에 6석 이상을 더 포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주류의 의견인 것 같고 또 석패율제가 받아들여지면 각 지역에서 진보 후보의 단일화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보통 뭐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 단일화하는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야권에서 보수 연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지금의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이제 야권 연대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네.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단일화해서 그곳에서 승리를 했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이제는 진보정당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좀 없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해당 지역에 아깝게 떨어지는 득표율을 많이 얻은 2위가 된다면 지역구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러한 연대가 결렬됐을 때 더 큰 타격을 입는 게 보수 진영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의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계산도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주요 논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정의당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되거나 정의당 후보가 굳이 아니더라도 지금 야당 후보가 완주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1%포인트나 몇 %포인트로 차로 지게 된다면 그 표를 얻었더라면 앉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지역구가 인천 연수구 을인데요. 네. 자유한국당 민경우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총선에서도 단일화 안 돼서 이겼어요. 이번에도 정의당 이정미 전 대표가 출마할 예정이고 민주당 지역위원장도 절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석패율제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승리를 위해서 단일화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석패율제가 있으면 끝까지 완주해서 득표 많이 한 2등으로 당선될 그 가능성도 바라봐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당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반대로 또 다른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이 석패율제 안에 녹아 들어가 있어서 타협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야사당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야사당에게 석패율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재고를 부탁한다고 했고요. 네. 그와 별개로 민생 법안과 예산안 부속 법안에 대해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는 제안을 야사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아무래도 자체로 원내 교수단체에서 그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요. 이 자체로 모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고 오늘 민주당의 제안을 받은 야사당이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의 뭐 근접한 것 같긴 한데 결국은 이제 정당별로 몇 석 차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참 정당이라는 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예민하네요. 근데 이게 기싸움이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야사당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어떻게든 선거법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내에는 통과가 어렵다. 선거법 일단 뒤로 미루고 나머지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이야기들이 의총에서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선거법을 올해 뒤로 미뤘을 때 비교적 한국당의 반발이 좀 잦아들게 되면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나머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선거 뭐 2달 전, 3달 전이라도 선거제 바꿔서 다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선거구 획정이나 새로운 선거제로 선거 치를 수 있으니 네. 굳이 12월에 통과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오늘 의총에서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야사당의 시간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시간표가 좀 다르죠. 민주당은 아무래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로운 입장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 그때 마지막 선거구 획정이 끝나서 선거법이 통과된 게 선거일 전 한 50일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법안이나 아니면 예산안 부수 법안 통과시키려면 자유한국당이 협조가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모르겠습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의총 경과를 보고 의석수 나눠먹기 자중질환의 민낯이라며 냉소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4+1 협의체 안에서 선거제 합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자중지단으로 네. 어차피 지금 뭐 시간이 계속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수록 정치적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선거제가 유효하게 발동되지 못할 확률도 어쨌든 하루가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원안을 올릴 경우에 무기명으로 투표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 원안 선거제를 올리겠다는 건 이거 부결이 거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4+1 공조를 깨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한국당도 그 정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사태를 관망하되 장외에서 여론전을 계속하고요. 제가 봤을 때 현재 단계에서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동의해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은 지금 국회도 계속 멈춰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민생 법안이나 예산안 법안 문제, 그리고 또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도 있고 유치원 3법도 있고 이거 다 통과시키려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상으로 해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네,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한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정도 저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당이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걸었던 게 임시국회 회기 날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 문희상 의장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네. 한국당은 최소 한 달 정도의 임시국회 회기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한 달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회기에 대해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래 이번 임시국회 30일까지 하자. 뭐 연말 넘어서 30일을 보장해 준다. 이런 합의를 한다면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킬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의 물밑 협상도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선거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58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 바꾸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수로 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9166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은 정치입니다. 국민은 없고 오직 국회의 밥그릇 싸움 지겹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썩 보기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죠. 사실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지금 선거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여론도 정치권에 좀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근데 국회 상황은 좀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 인사 문제는 이건 뭐 그 필리버스터 지정 대상도 아니고 어찌됐든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지명이 됐으니까 인사청문회 날짜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늘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법사위의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30일에 인사청문회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되는데 국회법에 의거해서 만약 국회가 30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아무리 늦어도 1월 10일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총리 지명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인사청문회를 또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또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총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일정 합의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총리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이후에 국회 표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표결을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본회의를 못 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정세균 지명자의 총리 지명 과연 청와대 예상대로 1월 16일 예비후보 이제 등록하기 위해서는 네. 공직자들이 다 사퇴해야 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 시한 이전에 이낙연 총리를 물러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의 또 미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총리를 인준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은 총리 공백 사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말씀도 제가 드렸었는데요. 네. 그 총리 공백 사태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내각의 책임자가 없다는 뜻인데요.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1월 16일 이전에 인준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벌써 야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이런 식으로 협조 안 하면 총리 인준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인준 절차를 매개로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깜짝 어떤 딜, 네. 뭐 이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전국이 연말 연초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참 복잡하네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부터 총선 시즌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일이었잖아요. 어제가. 지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이었는데 열기가 뜨거웠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253개 선거구에서 473명이 출사표를 던져서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에 비해서는 40명이 줄었는데요. 19대 총선 첫날에 비해서도 숫자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어제 왜 열기가 뜨거웠냐 표현을 했냐면 비교적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어제 출사표를 많이 던졌어요. 보통 어느 정도 정치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은 좀 늦게 하지 않나요? 네, 늦게 출마 선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많이 뛰어들었고 자유한국당 같은 야권에서도 인지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뭐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 등도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평소와는 조금 달랐던 예비후보 등록 첫날 풍경이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공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다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맞습니다.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도 네.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좀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혹시 눈에 띄는 후보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 최서원 씨, 이제 최순실 씨로 저희가 많이 부릅니다만 본인의 요청에 의해 최서원 씨로 부릅니다. 최서원 씨 저격수로 유명해진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광주 강산을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서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전부터 광주에 뿌리를 내리고 출마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청와대 참모 출신으로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전 국민소통 수석이죠. 윤도한 수석 이전에 윤영찬 수석 같은 경우도 성남 중원구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국당 신상진 의원에게 도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런 청와대 참모진들의 도전이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 또 행정관에 걸쳐서 10명을 넘는다는 전언이에요. 이 부분이 과연 아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존에 활동했던 지역위원장들과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청와대 참모 출신들 간의 또 경선이 흥행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니면 지나친 내부 경쟁으로 뭔가 상처가 남게 되는 그런 내분이 일어날 것인가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최대 현안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경쟁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조직이 안 움직여서 투표장 안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쟁하는 것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근데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 후보자들도 꽤 있다고요? 저도 이 리스트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성범죄와 방화 같은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 후보자가 7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다 걸러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공천 못 받게 하겠다는 기준을 한국당 총선기획단에서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비슷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 글쎄요. 예비 후보자로 등록이 되었지만 예비 후보 등록과 실제 후보로 공천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예비 후보가 됐다 해서 무조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중앙단 차원에서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문제 전력이 있는 후보자들을 컷오프를 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이런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컷오프가 돼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 예상하지만 이런 분들이 예비 후보를 신청했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의아스럽긴 하고요. 폭행과 상해 등 폭력범죄 전력자도 39명, 뭐 뇌물과 알선 수재 등 이런 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예비 후보자 3명, 사기 횡령, 위조 등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 후보자 15명,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 20명, 그리고 교통 관련 범죄, 아무래도 음주운전 전과자가 참 많겠죠. 네. 66명이고 그중에 음주운전만 44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 전력이 많은 분들이 출마를 하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니 뭐 각각의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직 뭐 공식 후보자가 된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출마하고 네. 싶습니다. 등록한 거니까 이걸 뭐 꼭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요. 근데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좀 두고 있는데 총선 예비 후보자들을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1차 검증 대상자 310명 중에 적격 판정을 받은 26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네. 명단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있고요. 네.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게 양향자 전 최고위원 사실 친문 인사로 꼽히는데 1차 보류가 되었다가 다시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됐어요.
왜 보류가 됐죠? 보류가 되었던 것이 2017년 3월 이 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인 반올림에 대해서 전문 시위꾼처럼 귀족 노조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활동한다고 말한 전력. 이 발언 때문에 양양자 전 최고위원이 또 삼성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심사에서도 문제가 됐었지만 추가 심사 진행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16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 12명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 판정을 내렸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조차 못 되는 겁니다. 뭐 아까 이제 범죄 전력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비 후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컷오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면 당내 정권을 주겠다. 사실상 안철수 대표가 온다 그러면은 내가 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뜻인가요? 조건 없이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김사마 의원, 김수민 의원, 신용원 의원은 서울 모처에서 손 대표와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손학규 대표 측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조건 없이 퇴진하겠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는 답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금 새로운 보수당 만들어서 당을 나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바른미래당을 이끌 만한 대안이 사실상 없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호남 위주의 정당들과 함께하게 되면 이 중도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될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남은 대안은 안철수 전 대표밖에 없지 않느냐는 게 손 전 대표의 판단이고요. 이러한 우중이 안 전 대표에게 전달됐지만 아직까지는 안 전 대표 측 답변은 못 들었다고 하네요. 근데 유시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서 전 대표를 향해서 정치에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돌아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돌아올 그리고 거면. 이제 선거제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합의안을 통해서 바뀌게 된다면 연동형 비례제 50%라도 도입했을 때 팬층이 확실하게 있는 정치인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정당 득표 많이 받게 되면. 네. 특히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25%가 넘는 정당 득표율로 그 당시 정당 득표율 2등 했었어요. 네,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보다 이겼었습니다. 더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런 열풍에 만약 지금 같은 연동형 비례제였다면 의석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도에 기반이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 안철수 대표가 이럴 쯤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안 전 대표 측 이야기는요. 너무 다양해서요. 네. 1월에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번 총선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전 대표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은 때로 위험한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도 이 바보 노무현이라 불리는 부산 출마 결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위기에 뛰어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자면 서울시장을 양보했던 건 정말 위기에 뛰어든 선택이었죠.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후의 행보마다 뭔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모험적인 선택보다는 항상 한 타이밍 늦은 선택을 했던 거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도 명쾌하게 선택하는 모습을 못 보여가지고 대선일 날 출국을 해버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도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한 날이기도 한데 공교롭게도 정세균 지명자가 출근한 날이지만 예. 정세균 지명자가 관련된 사건은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을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이첩했다고 알려진 문모 행정관의 네. 원소속이 국무총리실입니다. 지금 국무총리실로 복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모 행정관의 행적이나 작성 서류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의 민정실을 수사 이제 압수수색 대상으로 파악해서 검사와 수사관 10명을 보낸 것이고요. 네. 이 문모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쟁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단순히 첩보 내용만 받아서 이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문모 행정관이 청와대 윗선의 지시를 받아서 첩보를 가공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송병기 부시장도 이미 압수수색 다 했었어요. 그런데 송병기 부시장 뭐 수첩이나 수기로 적은 다이어리 등에서 BH, 그러니까 청와대와 2017년 10월부터 회의를 많이 했다는 내용 등이 지금 압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확인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 내용은 거기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접촉한 메모? 흔적들이 뭐 네, 기록되어 뭐 있다. 그러면서 뭐 비서관들 이름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런 산재 모 병원 같은 경우 주요 울산시 공약에 대해서 청와대와 뭐 발을 맞췄다는 내용 등이 다이어리에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겠지만 검찰이 수사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또 우리나라 검찰은 진짜 무서운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청와대고 국무총리실이고 그냥 압수수색 받아서 막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근데 무서운 게 없어요. 또 맞는 거긴 한데 네, 맞는 거긴 검찰의 하죠. 정치적 부담감 굉장히 늘어난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압수수색을 국무총리실까지 다 했는데 네. 또 청와대 압수수색도 했고요. 이러면 이제 조국 전 장관 거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명 수사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감찰 무마에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서요. 검찰 입장에서도 이미 배수진을 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올 때까지 턴다. 뭐라도 나오겠지.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건 뭐 근거 있어서 저희가 말씀 나누는 게 아니고요. 농담이었고요. 지금 민주당은 특별검찰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지금 추진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민주당 특검 도입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일에 최고위를 열어서 결론을 낸다고 하는데 30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특검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특검이 실체를 밝히고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특검의 초점 자체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경찰이 정당한 수사를 했고 지역 토착 비리가 있었는데 네. 검찰이 그걸 덮었던 게 아니냐. 검찰의 수사 부실 그리고 편향적인 수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특검을 발의하자는 것인데요. 네. 내부적인 기류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도입 민주당에서 받아줬다가 1심 판결 의회 결과가 나와서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일에서 특검 도입을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될 대목 같고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국회문을 열어야 가능한 얘기니까요. 여는지 안 여는지가 우선이야. 그 우선 열어야 되는 게 더 급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화제를 다시 한번 돌려보죠. 교육부가 오늘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어요. 네, 교육부가 발표한 사학혁신 추진 방안에는 사학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골자로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교 총장만 업무 추진비 공개 의무 대상이었는데 네. 이제 이사장, 상임 이사까지 확대하기로 했고요. 사회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임원들의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 임원과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임원이나 설립자 친족들로 교직원이 다수 구성된 학교 같은 경우는 따가운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 숫자가 명명백백히 드러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친족이 개방 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사립합격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법인기금 운영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도 의무화시키면서 외부 감시의 눈길을 더욱더 늘리겠다는 대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학비리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저는 과거에 이제 사학법 개정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가 좀 떠오르는데 지금 혁신안 대부분이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이 사학혁신안 같은 경우도 본질을 건드려지지 않았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덜 건드렸다는 비판도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는 사립합격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교육계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 사립합격법 개정하려 할 때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하고 장애투쟁 벌이면서 대립이 이루어졌고 실질적 개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었나요? 네. 네. 그 참 나쁜 대통령이 그때 나온 말이었나요? 맞습니다.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네. 투쟁이 정말 뜨거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교육부에서는 우선 시행령 개정 등으로 행정부 차원에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먼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대 국회가 사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관련된 내용은 21대 국회로 바통이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법안을 지금 발의했어요. 네, 문희상 의장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 양국 국민이 기부금을 내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재단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1+1+α. 네, 이렇게 얘기하는 당초 거죠? 초안에는 이 위자료 지급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60억도 포함이 되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셌자 최종 발의안에서는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강제징용 피해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뭐 우리 사회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공감대가 아니라 저는 네. 관련된 이 소송 대리인들 입장 상당히 싸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일본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정성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네.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모으게 되면 이게 사과 책임과는 거리가 좀 먼 것이 아니냐는 게 소송 대리인과 징용 피해자분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 문제도 모호해질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 1+1+α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문희상 의장 측이 어떤 협의나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들도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해달라는 성명서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제기하는 건 좋은데 피해자분들과 먼저 소통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상 연내 타결이 불발됐다고요? 네, 연내 타결 불발됐고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다음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3차, 4차 회의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잖아요. 네. 미국이 먼저 자리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5차 회의부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가의 흐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불발된 것을 밝히는 내용에서도 양국이 어느 정도 공통의 신뢰를 확인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다시금 회의를 이어가자는 발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고요. 연말을 넘겨야 됐을 경우 국내에 이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불을 못하냐는 이슈도 있지만 네. 그 부분은 과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도 주한미군에서 예산을 먼저 당겨서 썼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1월이나 2월 중에만 타결이 된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임금 체불 이슈 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방위비 6조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액수에 대한 어떤 근접한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는 거죠? 구체적인 액수로 아직 타결이 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그리고 미군이 떠나간 기지의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등 좀 네. 예외적인 부분에서 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적극 내세웠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이 미국 측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내년 1월이 되면 알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S그룹 문건이 알려지고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유죄 판단인데요. 삼성 측은 오늘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삼성 노동인권지킴이 소속인 다산인권센터 박진 상임활동가와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과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 사실 좀 모두 법정 구속이 되리라고 생각을 좀 못했는데요. 우선 네네. 사건 내용부터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랑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이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말고 한 개의 판결이 더 있었어요. 지난 13일에는 삼성 에버랜드와 관련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또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 13일과 17일에 있었던 두 개 판결로 인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두 개 법인을 포함해서 모두 45명이 기소되고 9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중에 7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네. 이게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공작이 다 사실로 드러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노조가 처음 설립된 게 지난 2013년이잖아요. 네네. 근데 판결이 나기까지 지금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 건가요? 이게
시간이 긴 만큼 이야기도 또 굉장히 긴데요. 네. 그 2013년 10월에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라는 걸 폭로했거든요. 네. 당시 그 내용은 노조가 설립될 경우에는 노조 대응 전략, 노조를 조기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 외에 문제 인력이 노조 설립할 때는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사실 체증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아주 그런 전략들이 담겨 있었죠. 네. 그때는 이미 이제 금속노조 삼성지회, 즉 에버랜드 노조가 이제 설립돼 있었는데요. 그 에버랜드 노조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그래서 그 문건을 발견하면서 네.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도 내용을 보면은 뭐 이미 그 문건에 적힌 대로 삼성전자 서비스 경우 같은 경우에 그 조기 와해 또는 고사화 이런 작전들이 추진되고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를테면 경총의 조력을 받아서 교섭을 지연하거나 해태하고 초기에 노동조합 만들었던 간부에 대해서 협력사가 위장 폐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 무혐의로 판결이 났죠. 네. 근데 그때 왜 무혐의가 난 거죠? 그때 당시에 검찰은 그 문건의 작성자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문건에 따라서 무당노동이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뭐 이러면서 사실은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네. 이 사건이 아주 좀 재미있게 터진 것은 네. 그 엉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수사 때문이었는데요. 2018년 2월경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해서 삼성전자 본사랑 서초동 삼성그룹 사옥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6천 건에 달하는 노조 와해 문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검찰이. 네. 그래서 그 문건을 통해서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S그룹 노사 전략이 비슷한 문건까지 포함되어 있고 결국 그게 진짜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 사건들이 기소되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던 거죠.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네. 2015년에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그때 네. 압수수색했었더라면은 이 문건들이 진즉에 다 발견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검찰은 검찰이 하지 수사 않았죠. 의지가 부족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사할 의지가 없었고 네. 사실은 그 문건에 드러난 대로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나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의 노조 와해 작전이 쭉 아주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이것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했기 때문에 뭐 전혀 의지가 없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일 때부터 문호조 경영을 선언하고 계속 그걸 유지하겠다고 해왔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조가 그 설립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는 공작들을 했던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법원에서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뭐 최종심이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이 네. 사건 내용 안에 지금 네. 염호석 그 분회장 네. 시신 탈취 문제도 같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별도의 어떤 사건이었었던 건가요? 실제로 이 사건 안에서 판단이 됐던 거죠. 그 염호석 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네. 또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는데 유서를 쓰면서 자신의 장례를 자기 동료들에게 맡기는 유서를 썼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면서 유서의 의지를 이제 그 유지를 받들지 못하게 됐는데 지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은 이미 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는 삼성 임원과 그리고 전현직 경찰들이 연루되어서 네. 노조장을 장례장으로 치르는데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밝혀진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번 판결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죠. 참, 그 삼성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던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네. 어떤 일을 벌였던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법원 판단을 보면 삼성전자 서비스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 봤다. 이제 이런 부분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게 네. 일종의 이제 삼성의 문호조 경영을 좀
그 어떤 사회적으로 좀 바꾸는 계기가 된다거나 그리고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보고요. 예. 사실은 기존 행정사건에서는 원청의 부당노동 행위 사용자성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형사사건에서는 처음으로 좀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17년에는 민사법원에서 이 일종의 이 원청업체, 협력업체 간의 관계를 사실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즉 네.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이 있었고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 않고 있는데 거의 2년 동안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도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 소속 그 기사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정기적으로 지금 채용이 된 건가요? 네네네. 그러나 삼성 그렇죠. 지금 현재 혹시 지위가 불안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현재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노조 활동을 통해서 그런 지위를 얻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불법 파견 소송에서는 진 거죠. 그러나 이번 형사 판결로 인해서 아마도 2심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에버랜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 삼성전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처럼 그런 형태의 어떤 노무 관계를 맺고 있는 일종의 계약 관계처럼 돼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할 때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시를 내리는 데 있어서 다른 회사 소속처럼 지시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근데 참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어쨌든 법원 판결이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리는 관련이 없다, 숨을 수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 그 사이에 삼성에서 계속 문호조 했던 것도 실제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지키지 못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80년 문호조라는 것도 법이 없어서 못 지킨 것은 그대로 유지됐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점에서 삼성을 비롯해서 회사들이 사측들이 제대로 쇄신하지 못하면 이런 변화라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그만큼 여기까지 오는데도 저는 사회적 힘이 되게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요. 거기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변화의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삼성그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논란도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삼성에서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한 것 또 의미가 또 있을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사과문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과문으로 보고요. 이거는 문호조를 폐기하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형 선고까지 나온 마당에 아직 이 노조 할 권리에 대한 정확한 국민 눈높이를 아직 못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아쉽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사건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주장을 했으나 해고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폐업당해서 또는 염호석 씨나 최종범 씨처럼 그런 불행한 선택을 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네.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심지어 아직도 강남역 사거리에서는 해고 아주 20몇 년 전에 오래된 해고지만 그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김용희라는 노동자, 이재용이라는 노동자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과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아직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다 끝나는 것이지 사과문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그게 저 사과문 안에 사실은 있어요 보니까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저는 그래서 예. 약속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람인데 실제로 네. 삼성이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문호조 경영을 아예 포기한다고 선언하던가 아니면은 네. 앞으로 과거에 문호조 경영을 통해서 노조 파괴 행위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쉬운 지점인 거죠. 국민 눈높이를 못 맞췄다고 했다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겠다라는 원칙을 밝혀주는 것이 믿을 수 있는 뭐 약속이라고 보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부족함이 아직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사과의 뭐 몇 대 원칙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 보여서 아마 미치지 못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삼성의 문호조 경영 원칙 문제를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어쨌든 이제는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뭐 얼마 전에 보도 보셨지만 삼성전자의 대규모 노조가 이미 들어섰고요. 이걸 회사 측이 하란다고 말란다고 될 문제는 이미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삼성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자체를 이제 공포스럽게 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회사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리고 삼성 노동자들은 이제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노사 문화에 대한 제언도 혹시 없으세요? 우선 노사 문화라는 것이 너무 사실은 삼성 내에서는 종속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네. 노조를 만드는 순간부터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조를 만드는 그 첫 걸음부터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야 저는 뭐 세계 인류 기업이라는 한국이 자랑하는 기업이라는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한국판 알파고로 불리는 바둑 인공지능 한돌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스포츠 해설위원이자 바둑 애호가로 알려진 한준희 해설위원을 초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국내 인공지능 한돌과 마지막 경기를 한다. 이 얘기 들으셨을 때 네네. 바둑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세돌 구단은 우리나라 바둑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바둑사의 영웅 중의 영웅이고 또 굉장히 스타일 자체가 예. 공격적이고 변칙적이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계적인 바둑 팬들이 사랑에 맞지 않았던 기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은퇴 시합을 하는데 상대가 인공지능.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인간과 하는 것보다는 요게 이세돌 구단의 은퇴 경기로는 오히려 좀 적절한 면도 있다. 뭐 어떤 측면에서요?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세돌 구단이 만약에 은퇴 경기를 할 만한 기사는 제 생각에 딱 두 명 있어요. 네. 이세돌 구단보다 약간 선배로서 세계 바둑을 또 풍미한 이창호 구단. 아, 예. 네, 예전에 그래서 이 대결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또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했던 중국의 구리 구단. 아하. 요 두 대결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창호 이세돌 대결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시니어 바둑 이벤트 같은 데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세돌 대 구리는 이미 2014년에 그 유명한 10번 승부를 했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이세돌 대 구리가 다시 여기서 붙는 거는 약간은 식상해요. 그래서 알파고를 정말 한 번 이겼던 인간인 이세돌 예. 구단이므로 은퇴 시합도 사실 인공지능과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여길 게 이세돌 구단이 한번 이긴 네네. 알파고와 네. 한돌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정도까지 말할 수 있는 내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예. 제가 그냥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던 알파고는 비교적 알파고 초기 버전이거든요. 그렇죠. 그 버전보다는 지금 한돌이 조금 더 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전에 그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에게도 한 번 졌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돌은 박정환, 신진석, 김지석, 신민준, 이동훈을 다 이겼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알파고보다는 지금 한돌이 더 세다. 그러나 지금 한돌은 그 60연승을 했던 전설의 알파고 마스터 버전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는 약하다. 일단 알파고님께서는 전설적인 60연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17년에 이제 이벤트로서 커제 구단에게 3승하시고 예.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대국이 하나 있었는데 중국의 최정상급 5명이 의논해서 두는 바둑이 있었어요. 탑10 랭커들인데 5명이 의논해서 뒀는데 그래도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알파고는 은퇴하셨습니다. 그 인간계를 떠나셨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다른 분야에 뭐 응용한다고 이제 다른 사업하고 계시고 알파고는 지금 존재하지가 않고 네. 지금은 이제 절에라는 인공지능이 중국 인공지능인데 이게 이제 최강이거든요. 예. 근데 절에가 출전했던 얼마 전에 인공지능끼리의 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한돌이 3등을 했어요. 3등이요? 예. 굉장히 잘하는 그렇죠. 편이네요. 우리 기술로 이제 좀 늦게 개발한 인공지능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세다고 봐야 되고 예. 하지만 이제 절에보다는 좀 약하고. 무슨 무림세계 얘기 같지 않으세요? 알파고라는 무림계의 전설적인 고수가 있었는데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대결을 펼치더니 어느새 상대할 자가 없더라. 도저히 그를 넘볼 수 없게 되자 무림계 최고수 5명이 한꺼번에 덤볐지만 모두 추풍낙엽처럼 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알파고님이 무림계 지존이 되기 직전 딱 한 명 패했던 고수의 한 명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이세돌. 그가 새로운 무림의 강자로 등극한 한돌과 세기의 대결을 펼치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무협 소설을 써도 될까요?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 솔직히 이제는 인간이 이길 거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바둑의 세계가 참 오묘하네요. 이세돌 구단이 한돌에게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이세돌 구단이 2점을 깔고 덤 7집 반을 얻은 상태에서 대국을 한 것이라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요. 아무리 그래도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대국이 끝나고 한돌이 훨씬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더 연습하고 오라. 이렇게 장난 섞인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내일 핸디캡 없이 호선으로 대결하는 제2국이 끝나고도 과연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지 또 누가 이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마성의 영민님, 볼 게 많아 힘든 세상이라 바둑의 인기가 자연히 사그라들었지만 이세돌 구단은 다른가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이제 신기에 올라가 있는 프로바둑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이긴 유일한 인류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취자 강명희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저는 오늘 콧물 기침 감기가 왔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